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잘 듣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처럼 쉽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을 하는 이 채널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은 걸 새삼스럽게 이 나이 먹어서 다시 깨닫게 되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 저에게도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 생겼었네요. 하나뿐인 딸에게 있었던 일이라 다른 딸 자식들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지 말라는 뜻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당시 어려웠던 우리나라 형편처럼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점상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요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장사를 한 것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날씨가 덥고 춥고를 떠나서 그 자리 자체를 지키는 게 힘들었죠. 가끔씩 단속을 도는 공무원들을 피해야 했고, 매번 자리를 옮길 수는 없어 일정 금액을 주고 미리 단속날을 알거나 모른 척 해주길 바라야 했죠. 그나마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보다 저희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동네 깡패들과 건달들이었죠. 가게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동네 길바닥을 자기들이 전세를 낸 것인지 매달 자릿세를 요구했어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억울하고 아까워하며 내줘야 하는 돈이었는데 장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깡패와 건달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과일 몇 개 사가지고 갈 돈도 벌지 못한 상황에서 봐주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쫓아내며 진상을 부리기가 여러 번이었죠. 첫째로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어린 동생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부모님이 일하시는 노점으로 가 일을 돕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폐악질을 일삼는 깡패와 건달을 수시로 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참다 못해 깡패들에게 달려들기도 하셨지만 여러 명이서 다니는 탓에 번번이 두들겨 맞는 고초를 겪으셨죠.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깡패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아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던 것 같아요. 주먹질도 해보고 욕도 하면서 대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역부족이었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에 대한 분노를 속으로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깡패와 건달놈들에게 시달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빨리 자라 두 분을 지켜주겠노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서 무도 특채로 경찰관 임용이 되었던 저는 불타는 정의감으로 흉악범들을 제 손으로 잡아내고자 강력반에 들어가 형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제 손으로 잡아놓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제 적성에는 맞았어요. 몸과 옷이 어떻게 되든 범죄자만 잡으면 제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졌으니까요. 제 몸에 딱 맞는 형사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쫓고 있었던 범인이 있었는데 저희 형사들 눈을 피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몸을 숨기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눈치가 빠른 녀석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놓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범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죠. 아내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저는 수사를 핑계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범인에게 익숙한 장소라는 핑계로 잠복을 해 있다가 현숙 씨의 퇴근 시간이 오면 범인에게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누가 봐도 편안한 제 작업 덕분에
이미 현숙 씨는 제 마음을 눈치챈 지 오래였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현숙 씨는 집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 뒤로는 서로의 비는 시간을 이용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겨우 시간을 내어 한 데이트도 저 때문에 번번이 망쳤지만요. 비번이 있다고 하나 아직 막내였던 저는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나가야 했고, 데이트 중에도 그런 일이 빈번했죠. 다른 여자들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인연인데 현숙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현숙 씨, 집에 잘 들어갔나 해서요. 미안해요. 또 제가 데이트 중에 나가게 되어서.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 이제는 적응이 된 것도 같아요. 어디 문제 있는 건 없으니 전화하는 거죠? 다음부터 제가 전화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 먼저 해줘요. 그렇게 정훈 씨가 급히 나가면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일하는 중에 연락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렇게 연락 줄 때는 꼭 그 말 먼저 해줘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면 오히려 선배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우리 직업에 그런 여자 2번 다시 만나기 힘들다면서 꼭 붙잡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연애 초반부터 이미 현숙 씨를 제 미래의 아내로 점찍어 두었습니다. 물론 그 미래의 결정권은 현숙 씨가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죠. 여러 계절의 변화를 같이 보아오던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었던 우리 마음과 달리 저의 문제로 결혼이 진행되지 않았죠. 박봉이었던 직업으로 인해 결혼 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없어서 문제였지만, 그보다 현숙 씨의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박봉인 저와 결혼하면 현숙 씨 마음고생 몸고생한다며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내 덕분에 장인 장모님의 반대를 꺾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살림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로 시작한 신혼생활이 저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대로 살림을 갖추지 못하고 없이 시작했지만 퇴근을 하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와 잦은 잠복으로 자주 들어오지 못해 아내에게는 매일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제가 먼저라며 부족한 남편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덕분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인 딸 연정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딸의 애교와 아내의 애정을 받으며 1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정도 모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인지 아내는 저에게 대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연정아, 나 집 들어왔어. 이번엔 너무 길었지? 그래도 내가 실적 좀 올려서 우리 팀 전부 포상받았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휴가야. 당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연정아,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얼른 씻고 나와. 당신한테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리고 고작 며칠 안 되는 휴가 가지고 놀러 가긴 어딜 놀러 가? 왜 그래?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할 겸 나가면 좋잖아. 내가 같이 못 있어주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 미안한 거는 알아? 그러면 또 당신이 미안해하는 게 뭘까? 당신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건 안 미안해? 얼마 없는 돈 나는 아껴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라고? 놀러가? 당신 가계부랑 통장 보고도 놀러가자는 말이 나올 것 같아? 휴가 받았으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어디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돈이나 벌 생각을 좀 해. 그 당시 유독 예민하게 굴던 아내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내가 저런 예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범인들 잡아가며 돈을 벌었지만 아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부족한 월급이었고 또 며칠간은 집에 들어오지 못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아내와 연정이를 위해서도 제가 제 욕심을 버리고 형사직을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여보, 당신이 아까 말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너무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 월급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또 당신이랑 연정이와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해. 먼저 나간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험사 쪽이나 경비 보안업체 등으로 부른다고 들었어. 내가 말한 직업 중 무슨 일을 하든 지금보다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표 수리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연정이에게 지금까지 못해줬던 거 다 해주면서 살게. 뭐? 형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시간 나는 만큼 가족들 모두에게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 모르게 남자 만나고 있어. 당신 말처럼 당신이 나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시간에 만나게 된 남자야. 오늘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서방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당신이 곁에 없는 시간만큼 나 정말 외로웠다고. 간통죄로 우리 두 사람 처벌하려면 해. 그렇게 해서라도 나 그 사람에게 가고 싶어. 현수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내가 곁에 없어서 외로웠던 탓에 잠깐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연정이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래, 단순히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착각이라도 나 당장 행복하고 싶어. 그 사람이랑 있으니까 알겠더라. 진정한 행복을. 그래서 연정이든 당신이든 다 필요 없어. 나 잘못한 것도 알고 사회의 손가락질도 받을 테니 간통죄로 쳐넣든 이혼을 해주든 그 사람에게 가게만 해줘.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아내는 계속해서 외도를 한 남자에게 보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보다 더 실망했던 것은 하나뿐인 딸 연정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예민한 딸을 엄마가 되어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더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저였는데 간통죄로 고소를 하라며 보내달라는 아내를 더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다른 두말하지 않고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저는 형사직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금보다 여유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안업체에 스카웃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딸은 아직 부모의 이혼이 믿기지 않았는지 엄마와 연락을 해보려 애를 쓰더군요. 그런데 그 정신나간 여자는 자신의 딸이 하는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간 노력마저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엄마가 만남을 거절한 것에 큰 상처를 받았던 아이는 더는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를 제가 홀로 오기야 금이야 끔찍이 아껴가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신경 쓰지 못하고 형사일만 하던 저라고 하지만 자기 앞가림 정도 하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 키우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자들만 득을대는 곳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한창 사춘기에 돌입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연정이를 돌보며 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투른 아빠인 저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실수투성이었죠.
그래도 저에게 하나 있는 딸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워서 저렇게밖에 안 되었다는 말 듣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었고 제 능력이 안 된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뿐인 제 딸은 제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딸 자랑 삼아 술 한잔 사줄 만큼 좋은 대학을 들어가 줬고 또 좋은 성적으로 제 부족한 도움에도 전문직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했죠. 아빠로서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 생활하면서 딸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탈선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간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걱정도 많았는데 성인이 된 후로는 홀로 앞가림 잘하며 자기 갈 길을 문제없이 개척해 나가니 고마울 뿐이었죠. 제게 남은 건 앞으로 딸에게 손 벌리지 않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우리 딸 연정이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상대 집안의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게 결혼에 보탤 돈을 준비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더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일과 연애로 바쁜 연정이로 주말에도 일을 자청하며 오로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 생각이 있다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조만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게 되니 내심 섭섭하더군요. 그때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자식 행복을 망치는 일 같아서 애써 잘못된 생각이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 앞길 망치지 않게 개망나니 같은 남자 녀석만 아니면 깐깐하게 보지 않고 좋게 대해주며 결혼 허락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른 사윗감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지금까지 알아서 잘 커준 딸이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지 큰 기대를 하며 식당에서 연정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예비 사위를 보면서 든 생각은 참 남자답게 잘생겼다였습니다. 우리 딸의 남자 취향이 잘생긴 남자인 거는 그때 또 알게 되었네요. 훤칠한 얼굴에 성격도 시원시원한 예비 사위는 제가 어렵지도 않은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올렸죠. 연정이랑 교제할 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병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나 연정이 아빠 이정훈이라고 해요. 우리 연정이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진 몰랐네.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겠어요. 잘생기긴요. 오히려 제가 놀랐는데요. 남자답고 호남형 얼굴이셔서 젊었을 적에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보게 한술 더 뜨는구만. 분위기 좋게 시작한 만남만큼이나 식사 자리까지 즐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예비 사위인 병민이는 잘생긴 얼굴과 시원시원한 얼굴만큼이나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였어요. 그런데 막힘없이 재미있게 말을 하고 있는 예비 사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형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죠. 갑자기 제 사무실로 경찰들이 찾아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행히 제가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겨우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경찰대 나왔다고 하는 형님이 업자한테 와리깡을 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사업 인맥 튼다고 그 동네 이장, 군수,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부 따와이를 했더라고요.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그날 이후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는 사람 출신이 무엇이든 배경에 누가 있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전장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아주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자네 와리깡, 따와이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한다는 사람이 경제사범들이 쓰는 용어는 어떻게 알아? 네? 그게 그 형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그 일로 형사분들이랑 수사 관련해서 같이 있다가 보니 입에 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앞에서 말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그때 긴박한 감정도 떠오르고 흥분도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괜찮아. 그냥 나도 아는 단어가 나오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들었네. 예비사위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모습이 수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 범죄자들이나 쓰는 용어를 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물론 주변 사람이나 TV에서 알게 되어 사용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건 자주 쓰는 게 아니고서야 쉽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외에도 제가 걸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위는 업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저와 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예비사위와 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딸에게 제 의구심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연정아, 그 사람이랑 2년 정도 만났다고? 그것도 일 때문에 떨어진 시간 빼면 1년이고. 너 병민이라는 그 친구 전부를 아는 것 같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병민 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말하는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단어나 분위기가 사업가 느낌은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너희 평생을 같이 할 사람들인데 서로를 좀 더 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까? 아빠는 너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하나 싶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 재미있게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 아직도 직업병 못 고치셨어요? 아빠처럼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2년 동안 만나면서 의심되거나 문제될 만한 낌새가 있었더라면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이혼 과정을 보고 자란 제가 아무런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자식 대신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모성애를 가진 엄마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딸을 쓰레기 마냥 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빠는 사랑하긴 했지만 엄마 한 번도 잡은 적 없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제가 남녀간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연정아, 너가 보고 들은 게 전부는 아니야. 아빠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그때는 너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어.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애초에 엄마가 딴 생각 못하게 가정을 지켜줬어야 했잖아요. 두 분 결혼 생활에서 엄마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을 했지만 아빠는 뭘 잘했는데요? 결국 결혼 생활 지키지 못한 건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분께서 알아서 잘 극복하고 두 분처럼 안 살려고 노력하는 제 결정을 왜 반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제발 가만히라도 계셔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 성인이에요. 아빠 오락 필요 없는 거 알죠?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저 이 결혼 할 거니 망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증거 가지고 오세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증거 가지고 오시라고요. 딸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죠. 제가 좀 더 가정에 시간을 많이 내었다면 아내도 외도를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다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두 부부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연정이었으니까요. 알아서 저만큼이나 잘 자라준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괜히 아직도 제가 형사인 것 마냥 오지랖을 벌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 말 맞다나 우연히 들은 단어를 재미있어 보여 쓰다 보면 입에 뵐 수도 있는 것을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죠. 아이가 대학을 입학했을 무렵 처음 다짐했던 마음처럼 아이의 행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괜한 욕심은 접어두기로 했죠. 딸아이와 나를 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딸의 방을 열어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정아, 자니? 아니요. 왜요?
더 하실 말씀 남으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 전하려고 왔다. 아빠가 당연히 너 혼자 잘 자라준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똘똘한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나 봐.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했나 보다. 아빠가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병민이와 하는 결혼, 네 말대로 내가 반대하고 말고 상관없겠지만 나는 네 뜻에 따른다는 걸 알아줘라. 미안하고 사랑한다, 우리 딸. 제 사과에 딸도 미안하다며 말을 해주었고 제가 알고 있던 딸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더 간섭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똘똘한 아이였던 만큼 결혼 준비도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함께 알아서들 척척 하더군요. 그래도 이날을 기다리면서 모아온 돈이 있었기에 정확한 액수까지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거든 걱정 말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무척이나 힘들 텐데 집에 돌아온 연정이는 아빠를 붙잡고 그 고생이 재밌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이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자 졸리는 눈을 겨우 참아내며 조금이라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예비 사위인 병민이 부모님을 만난 상견례에서도 저는 단 한 번의 제 의견을 세우지 않았고 무엇이든 딸에게 맞춰가며 자리를 마치게 되었죠. 딸의 의견에 대립하지 않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생각처럼 괜한 저의 의심병 때문에 이토록 행복해하는 딸을 망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신경 쓸 것은 없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혼 준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딸의 결혼식에 한 가지 흠이 걱정이었죠. 바로 비워진 제 옆 혼주석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는 하나 뻔히 살아있는 아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니 딸 연정이 또한 그 부분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물론 친척 중 연정이를 저 대신에 돌봐주고 예뻐해주던 분을 앉혀놓아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친모가 있는 모습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령 딸의 혼주석에 앉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더라도 당신 없이 나 혼자 딸을 잘 키워 출가를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당신이 연락을 다 했어? 연정엄마, 연정이 곧 결혼해. 우리 사이나 당신이랑 연정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딸 결혼식인데 알고 있어야지. 연정이도 결혼식 한다고 하니 당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걔 입장에서 먼저 말 꺼내기가 힘든가 봐.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딸 결혼식인데 당신이 와주면 연정이나 당신에게나 좋은 기억이 될 거야. 와서 잘 자란 우리 딸 축하 좀 해줘.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 당신도 나이 드니까 꽤나 감성적으로 변한다. 예전에 이랬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주소 불러줄 테니까 청첩장이나 보내봐. 혼주석까지는 모르겠지만 축의금이나 내려갈 테니까. 당신 그게 딸 결혼식 앞둔 엄마로서 할 말이야? 겨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빼기는 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연정이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말했잖아. 당신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당신밖에 몰라? 당신이 늙어서도 연정이 도움 하나 안 받을 것 같아? 이번에만 정신 차리고 있어주면 서로 어느 정도 관계는 회복할 수는 있잖아.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싶어? 아니,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지. 내가 바쁘다는데 그 결혼식에 꼭 가야 해?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평소에나 도움 좀 주라고 해. 아까 말했듯이 혼주석은 냈고 안 바쁘면 음식이나 얻어먹으러 갈 테니 청첩장이나 보내.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아직도 생각하는 수준이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건지 딸의 결혼식을 귀찮아하는 아내의 말에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고 애정을 쏟으며 키워온 딸을 겨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저토록 매정하게 돌아선다는 게 엄마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딸이 알게 되면 아직도 남아있을 상처가 더 벌어질까 싶어서 모른 척을 했습니다. 혹시 연정이가 엄마에게 따로 연락이라도 할까 싶어 은연중에 전처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직접적으로 친모에게 가슴에 영원히 남을 상처를 받게 하느니 제가 꼬장꼬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조금은 남아있을 아내의 모성애에 기대를 걸고 청첩장을 보내긴 했죠. 이윽고 딸의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이날을 이유로 딸아이가 제 품을 떠난다고 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한 기분으로 결혼식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보게 된 딸은 이 세상 그 어느 신부보다 예뻤고 어느덧 세월이 이만큼 흘렀음을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내 식장 앞으로 가서 몰려드는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아내를 찾고 있었어요. 뒤늦게라도 혼주석에 앉아주면 오늘 같은 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텐데 무심한 아내는 저와 제 딸의 속도 모른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목까지 해내자는 심정으로 딸의 결혼식에 임했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에서 딸의 손을 넘겨받는 사위가 제가 못다 해준 목까지 딸을 위해서 해주길 바랬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딸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사위에게 딸을 보내주었죠. 그리곤 혼주석에 앉아 아름다운 두 사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딸과 사위의 혼인서약서를 읽고 있을 때 갑작스레 조용하던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소리를 치며 진행 중이고 있는 결혼식장 중앙을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 어서 연정이 말려! 저 사기꾼 놈한테 연정이 시집 보낼 순 없다고! 처음에는 하객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몰랐는데 앞으로 가서 보니 전처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자기 사는 게 바빠 오려는 척도 안 하던 아내가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악을 지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결혼식장 안내 직원들이 아내를 말리러 나왔지만 아내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미 손으로 얼굴을 가린 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딸의 결혼식을 망칠 것 같아 제가 직접 아내를 붙잡아 말렸어요. 엄마가 되어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말대로 아예 오질 말든가. 왜 행복해하는 애 결혼식을 망쳐?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야?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 저런 사기꾼 녀석한테 당신 손으로 넘겨줄 거야? 당신이 형사 그만두더니 이제는 사기꾼도 구별 못해. 저놈 사기꾼이야. 당신 손으로 잡아 쳐넣었던 사기꾼의 애 딸린 유부남이라고. 전처가 하는 말에 당황한 저는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저항하는 아내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 때문에 딸의 눈치를 보려 고개를 돌렸더니 사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하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증거 있는 거지? 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유부남이라는 증거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지 당신 전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 여기 형사님들도 많잖아. 당신 형사였잖아. 저놈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뒷조사 해보라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봐! 이미 이렇게 된 거 더 망칠 것도 없잖아.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해보고 넘어가야지. 형사? 아버님께서
형사이시라고? 몇 번이고 딸에게 제가 전직 형사였음을 묻던 사위는 급히 자리를 벗어나 저와 전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했다며 싹싹 손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하던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딸의 결혼식에 꼭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 매정하게 딸을 뿌리친 일 때문에 쉽사리 가겠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저와 딸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와도 결국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지게 되어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있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딸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아내는 퇴근하는 딸의 뒤를 따라다니며 보는 것에 만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지만 사위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딸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사위에게서 수상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다 차를 얻어 타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위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증거를 잡아 결혼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는 그날부터 사위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다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이미 사위와 혼인관계 중인 아내였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던 사위는 현재 아무런 직업이 없었어요. 딸과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던 사업체는 자신의 아는 후배가 하고 있던 회사였고 그곳에 지분 하나 없었죠. 주변 사람에게 탐문을 한 결과 이전에 사기 범죄로 전과도 몇 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한 것처럼 사위는 사기꾼에 애가 딸린 유부남이었던 거죠. 거기다 들어보니 지금까지 액수만 달랐을 뿐 여자에게 대출을 권해서 사기를 치는 게 전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위가 최근 드나드는 것도 외제차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우리 딸 신원으로 조회를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아내는 알아냈습니다. 일이 전부 마무리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딸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겠다며 여러 외제차를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뒤 그 외제차마저 해외로 넘겨 이익을 보려고 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기절할 만한 사실에 저와 딸에게 말을 하려고도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로 인해 저와 딸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고 시간 또한 이미 결혼식 날에 너무 임박했다고 해요. 결국 오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또 잘못을 했다며 빌고 있는 사위를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싶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위를 대하며 느꼈던 제 몇 가지 걱정들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혹시 이놈의 권유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봤죠. 다행히 아직 렌터카 사업 구상만 들었지 대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 저는 딸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여 부축하여 결혼식장을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란이 있으면서 이미 대부분의 사위 측 하객들은 도망을 간 후였어요. 제게 가족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도 전부 고용한 사람들인지 남아있지 않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저 쓰레기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전직 형사님이신지 모르고 귀한 따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죄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용서만 해주십시오. 뭐? 용서? 이 사기꾼 놈이 어디서 또 입을 털려고 해? 너 여기가 뒷골목 아니라는 걸 감사히 생각해. 아니었으면 넌 오늘 죽었어. 알아? 야 용호야, 나의 사기죄로 고소할 거거든? 그러면 한번 싹 뒤에 조사해봐. 알지? 이런 놈 분명히 더 있을 거다. 내일이다 생각하고 부탁 좀 하자. 너한테도 연정이 조카 같은 아이잖아. 그런 애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한 놈이야. 하객으로 참석했던 형사 시절 동료들이 그놈의 주위를 감쌌고 저는
딸 결혼식 일과 밝혀지지 않았을 여자들을 엮어 이놈을 법대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 동료들에게 녀석을 부탁하고 난 뒤 저는 딸에게 곧장 가게 되었어요. 이미 한 차례 눈물을 쏟고 난 뒤였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죠. 10년이나 홀로 아이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처받은 딸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휴가를 낸 딸의 곁에 남아 모든 것을 함께 했죠. 자신이 당한 황당한 일에 견딜 수 없이 힘들 텐데 딸은 금방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과를 하였죠.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빠의 마음을 자신이 몰랐다며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이전에 딸이 한 말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일은 모두 과거로 덮어두고 앞으로만을 생각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속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도 이전보다는 좋아진 관계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무척이나 어색해서 한마디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각자 살아온 지난 10년의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니 또 쉽게 풀어지더군요. 지금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친구의 감정으로 종종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전해주고 있고요. 또 그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기꾼 녀석은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죄가 있어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되었죠.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만 그 뒤에도 남은 건 민사소송들과 살벌한 제 전동료들의 감시일 겁니다. 하마터면 그 사기꾼에게 속아 심각한 일을 당할 뻔한 딸을 구해준 아내 덕분에 지금은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를 우리 가족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틀어졌다고 하나 위기 때는 서로를 위해 나서게 되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틀어진 분들이 많을 텐데 서로 조금씩 자존심은 낮추고 배려하는 마음은 넓히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가진다면 저와 딸이 구해졌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꼭 가족들과 응어리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움 끝에 이제서야 가정의 평화를 되찾은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저 말고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식 때문에 물불 안 가린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식이라 말할 수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제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물불 안 가릴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귀하다는 생각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런 사람과 엮이고 말았네요.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난 이야기로 취급하지만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좋았고 그런 남편과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찍 사업을 시작하며 또래들보다 여유도 있었고 연애 때는 다정하고 매너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저도 그런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덕분에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자상하고 좋은 남편까지. 그 시절 저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식구가 늘어난 후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휘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었죠. 남편이 하던 사업이 결혼 후에 더욱 잘 되어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남편은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질수록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바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제 남편의 경우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나 아이 생일 같은 기념일을 까먹기 일쑤였고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묻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한참 아빠를 찾는데도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아이 한번 안아둘 생각을 안 했죠. 매일같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기만 바쁘고 나머지 시간에는 쓰러지듯 잠만 자고 있으니 남편이 저와 아이를 바라봐주는 날이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쁜 남편이 안쓰러웠고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바쁘기만 할 뿐이지 돈이 있다고 여자를 만나거나 술을 하거나 그런 딴짓을 하는 건 아니니 다행이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남편이 일 잘하고 여자 문제 없으면 최고라 하기에 제가 과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중독 수준으로 일밖에 모르고 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며 저를 열심히 챙기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 걱정이 아니라 일만 걱정하고 아이가 아프던 말던 제게 떠넘기는 것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을 그저 두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바쁘다는 남편을 억지로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제 성훈이 병원 다녀온 거 알고 있어? 그래. 당신이 말했잖아. 근데 어디 아픈지 안 물어봐? 애가 아픈데 걱정 안 돼? 성훈이 장염이라서 하루 종일 토하고 어제도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당신은 애가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병원 데려갔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지. 애들 원래 장염 잘 걸려. 근데 그런 걸로 나까지 호들갑 떨 필요 있어? 호들갑이라니. 자기 자식 아프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부모 일이지. 그게 호들갑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싸우자. 이젠 싸우는 것도 바빠서 못하겠어? 당신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정말 피곤해. 내가 노는 거야? 일하느라 바쁜 걸 어떡해.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다 달라 그랬어? 일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랬어? 당신 왜 그렇게 일밖에 몰라? 당신 눈에는 나나 성훈이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다고 이래?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 비협조적인 건 당신이야. 제발 가족들도 좀 생각해봐. 성훈이 아직 어린데 자기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몰라. 밖에서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인 줄 알고 쫓아가려고 그래. 그런 애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이 크는 거 금방이야.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아이 자라는 건 지금 순간이 잠깐이라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인데 당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 제발. 저는 참담한 마음에 남편에게 울면서 사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일에만 빠져 살았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는 결국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의 돈보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일 생각만 하며 아이와 저를 멀리했고 저와 제 아들 역시 집에 잘 없는 남편을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얘기를 한 게 언제인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의 시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사고가 나셨고 두 분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직 젊으신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일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일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못한 남편을 보며 저는 도무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출장이다 뭐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돌아왔어야 맞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돌아가신 것 어떻게 하겠냐며 제가 누구보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제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기댈 남편 하나 없이 혼자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 앞에 죄스럽고 비참한 심정에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가 이혼을 하자 하니 남편도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이혼하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를 붙잡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놈의 돈 번다고 바빴던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남편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그 뒤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서 살 때도 있으니만 못하게 살았으니 남편 없이도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 가정이 그렇게 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지 저는 이혼녀 딱지를 달고 편견을 겪기도 했고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식이 이혼 가정 자녀라는 것을 보고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고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서야 제가 현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하려 남편 없이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다니게 되었던 회사에 제 상사로 있던 경철 씨였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이혼 후 다시 경력을 이어가게 된 저는 대리였고 경철 씨는 바로 제 위의 상사인 팀장이었죠. 경철 씨는 처음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던 제가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업무 이외에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훈이 일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이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도움을 주려고 했고 회사 일을 대신 커버해준 적도 많았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갑자기 성훈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나서려고 하는데 아이의 태권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성훈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 먼저 터져버린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시라도 바쁜 상황에 하필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택시를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차량이 제 앞에 오더니 창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원씨,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지금 택시 잡기 힘든 시간이니 내 차 타고 가요. 그 순간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만큼은 경철씨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과 마찬가지였죠. 병원을 가는 중에도 경철씨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제가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을 거예요. 재원씨 번호 알면서도 연락 안 오는 건 아이가 안정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코피도 이유 없이 흘리고 가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더군다나 바로 병원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응급조치도 잘 되었다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렇겠죠? 우리 성훈이한테 아무런 이상 없겠죠? 그럼요. 저도 자식 키우면서 숨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일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진짜 불행은 다르게 찾아오죠. 뭐 어쨌든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엄마가 걱정하면 애가 더 불안해하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요. 저를 안심시켜주는 경철씨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행히 별 이상 없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만 몇 가지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길래 간단한 검사 결과와 같이 저도 검사받게 되었죠. 뒤늦게 경철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는지 벌써 자리를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로나마 짧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죠. 다음날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하다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나서는 괜한 소문이 돌 것 같아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식사 자리에서 경철씨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직속 상사인 탓에 개인적인 대화까지는 하지 못해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많이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려와 홀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성철씨 아들은 유학을 가 있어 저와 다른 점은 있었지만요. 식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자리인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이다 보니 공감할 일들도 많아 커피와 가벼운 음주를 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철씨와는 많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부모로서 선배인 경철씨 덕분에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제가 여자인 탓에 남자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 아들까지 둔 경철씨에게 성훈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제가 경철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과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경철씨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경철씨 덕분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나이는 같아도 오빠 같은 모습의 경철씨가 믿음직스러웠고 가끔 성훈이와 저를 대신해 잘 놀아주는 모습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철씨가 저에게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원아, 나도 한 번의 상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서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치는 건 어떻겠니? 결혼을 말하는 거야? 물론 나도 경철씨가 좋아. 믿음직스럽고. 근데 아직 결혼을 말하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너도 알잖아. 오래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결혼하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 너랑 나 아이들에게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서로의 취향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맞춰가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난 너라면 될 것 같아. 아니, 너여야만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절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훈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빨리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직장에서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경철 씨도 좋은 남자였고요. 지금까지 만나면서 제게 모든 걸 만족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온순하고 가정만 바라보는 성격과 주변 지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경철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 조용히 저희끼리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기도 했고 경철 씨도 아들이 미국에서 학기 중이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말이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것에 만족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유난 떨기 싫었습니다. 확실히 서로 두 번째 결혼이라서 그런지 젊은 첫 결혼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표하기보다는 남편은 성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다가서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죠. 홀로 지낼 때는 아들이 있어도 항상 불안정한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잔잔히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만족하며 하고 있을 때 방학을 맞아 남편의 아들인 현승이가 한국으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아들을 처음 만나는 게 무척이나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아들 성훈이는 엄마의 연애 초부터 곁에서 있으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허락해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을 만나는 날부터 가깝게 지내고 친해졌지만 남편의 아들 현승이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현승이와도 휴대폰 통화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저를 인정해 주어서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요. 저도 경철 씨가 성훈이에게 해주는 것만큼 현승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 현승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걱정은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질 만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승이의 귀국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의 백혈병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지 오히려 저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내 차분한 모습이더군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여러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히려 현승이 일로 성훈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자기 대신 성훈이를 잘 챙겨주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들의 병원 입원과 치료 방법 등등 알아보려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다며 말을 해도 누군가 한 명은 성훈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한다며 가장의 든든한 모습이 보여주었죠.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현승이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처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요? 저 또한 힘없이 병실에 있는 현승이를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나이에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승이가 제 자식처럼 보여 힘들더군요. 아이에게 제 관심과 슬픔이 독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자리를 뜨게 되었죠. 제 마음이 이러한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며칠 사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주말에는 내가 현승이 곁에 있을게. 당신도 몸 챙겨가면서 있어야지. 내가 최대한 현승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있어 볼게. 이 기회로 아이와 가깝게 지내면 좋으니까. 아니야,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낫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하필
저런 병에 걸려서 현승이가 아픈 이유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게다가 내가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골수 이식도 못 해준다니. 그놈의 당뇨, 저혈압,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가 맞긴 한 걸까? 혹시 현승이 친엄마에게도 연락해봤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들 일인데 당연히 도와주지 않을까? 진작에 연락해봤지. 그런데 그 사람도 과거에 심혈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변 친척들한테도 부탁을 해봤는데 집안 내력 질환들이 있는 사람도 많고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겠어? 헌혈하는 것처럼 조금만 체열하면 되던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동아줄이라고 하면 다 붙잡아야 하는 판이니까. 알겠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당연히 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먼저 생각 못해서 미안해. 제가 먼저 남편이 말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봤어야 했는데 앉아서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 궁리만 하고 있었지 가장 쉬운 방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편의 권유로 검사를 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비혈연 간의 유전자형 검사가 일치할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남편 말대로 바늘구멍보다 작은 확률에도 기대를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0.005%의 확률을 뚫고 저와 현승이의 HLA 항원이 일치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의 표정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아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 무슨 문제 있어?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나랑 현승이 수술 날짜만 잡고 회복만 신경 쓰면 모두 잘 된 거잖아. 물론 회복하는 몇 달 동안 현승이 몸에 거부 반응 안 생겨야 하고 부작용이 없이 완치 판정받아야 하지만 뭐하러 벌써부터 앞일을 걱정해. 지금은 당장 나랑 현승이가 적합하다는 거에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쁘지. 기뻐. 근데 당신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나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그리고 수술 방법도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다며. 그냥 수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수술하고도 한 달 정도면 미미한 수술 후 증상들도 없어진다며.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도 고생하는 건 현승이지. 앞으로도 계속 얼마간은 병실 생활해야 하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조금이라도 현승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 그리고 장난으로나마 내가 생색낼 수가 있잖아. 내가 너를 내 조혈모 세포로 낳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성훈이에게 해주는 거 또 앞으로 해줄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노력일 뿐이야.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장기 기증처럼 대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하는 남편이 되려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또한 처음에는 저도 과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수술인지 알았는데 요즘에는 나아진 기술 때문에 과거처럼 수술실에 뒤로 누워 고통스럽게 골수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에 필요한 백혈구 촉진제 주사를 며칠간 맞고 헌혈하는 것처럼 체열하면 되는 거였고 부작용도 두통, 뼈 통증, 몸살 등등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아들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이전에 고통스러운 골수 이식 수술 방법이라도 당장에 할 텐데 겨우 몸살 정도라면 별것도 아니었죠. 이후 남편과 병원으로 가서 수술에 대한 진행 과정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적과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놀라시면서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 잠시 성훈이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남편이 곁에서 없어진 거예요. 현승이 병실에도 가봤는데 없어서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는데도 제 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남편은 통화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엿듣게 된 남편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들리지? 병원이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네. 그건 그렇고 오늘 의사 선생님께 수술관에서 설명을 들었어. 그래, 정말 이제 다 된 거야. 현승이도 살 수 있고 당신이랑 나도 고생 끝났어. 어? 내가 무슨 고생을 해. 당신이 더 고생이 많았지. 아픈 아들 혼자서 돌보고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붙어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해도 하루에도 안 좋은 생각을 몇 번이나 했겠어. 그래도 알지? 무슨 일이 있었든 나한테는 당신이랑 현승이밖에 없는 거. 이제 우리 세 가족 다시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 골수만 받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당신 고생하는 것도 현승이 아픈 것도 그리고 나 이 거짓된 결혼 생활도 곧 끝이야, 끝. 응? 글쎄, 수술 끝나고 한 달은 넘어야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지. 정 안 되면 괴망난이 짓이라도 해서 헤어져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조용한 곳 찾는다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어. 현승이도 나아질 건데 이제부터 당신 건강이 중요해. 밥 거르지 말고 잠 잘 자고. 그래. 나도 잘할게. 사랑해. 끊어. 남편의 통화를 들으며 그 중간부터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전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고 제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승이와 골수 이식이 적합한지 알고 접근한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난 몇 달간 남편에게 마음이라는 마음은 모조리 주었고 또 현승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저 또한 친엄마같이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건지 장난감 마냥 이용당한 것 같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 자신에게 적대감을 뿜고 있는 저를 보고는 당황하더군요. 여보, 당신 혹시 내 통화 내용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이 망할 자식아. 아무리 네 아들이 중요하다고 당장의 목숨을 살려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 했니?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산다고 내가 우습게 보였어? 네 아들 수술 받고 나서 버려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부모이니까 알잖아. 어떻게라도 자식 살려내고 싶은 거. 정말 죽도록 미안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도 이해 좀 해줘. 어떻게 알고 접근한 거야? 알고 접근한 거야?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에 접근하고 나서 내가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당신 이전에 성훈이가 쓰러져서 내 차 타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말이야. 그때 간호사 실수로 체열을 2번 했잖아. 그때 눈앞에 혈액이 보이니까 혹시나 싶었어. 그래서 이전에 검사 받던 친척분이 다시 받는 척하면서 혈액을 바꾸치게 해봤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일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 그럼 지금 통화한 사람은 당신 아내야? 당신 아내도 당신 계획에 동조해서 합의 이혼까지 한 거고? 미안. 근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현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성훈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당신도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지었다는 거 알아.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부탁할 수도 있었어. 당신 지금 말하는 거 핑계밖에 안 돼. 수술 받고 당신 말처럼 한 달 뒤에는 내가 버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아들 성훈이는 또 상처받을 거고. 나 이 수술 못하겠어. 아니, 안 해. 나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속여서 기증자를 데려오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제발. 당신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 우리 부부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못할 짓 하지 않았을 거야.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당신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혹시 거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지른 거라고.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 제발 부탁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던 저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죄를 하며 빌고 있는 남편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도 도와달라며 전화와 함께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그 순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 고민들이 눈앞을 가렸죠. 안정적인 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좋은 집과 차, 많은 돈도 아니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자식들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 작은 행복도 저는 바랄 수 없는 존재인 건가 싶었죠. 학원에서 돌아온 성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설거지를 하는 척 급히 돌아서 겨우 숨기긴 했지만 밀려드는 서러움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 샤워기를 켜놓고 소리를 삼키며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어 나왔더니 소파에서 TV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워있는 모습에서 갑자기 현승이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저에게 한 행동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제가 유일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제 작은 노력으로 현승이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꼭 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골수이식 수술은 예전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혼의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말을 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수술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답할게. 여보, 제발. 현승이 수술 병원에서 말해준 대로 진행할 거야. 당신이 한 행동 용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 다른 건 필요 없어. 이혼이야 수술 끝나고 곧장 해도 되고 재산도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가면 돼. 근데 우리 성훈이만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니, 상처 줘서는 안 돼. 내 아들이 우리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와. 그건 나도 고민할 테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들에게는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못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잠시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 조혈모 세포를 현승이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예상처럼 몸이 피곤한 것과 이따금 어지러운 것 외에는 큰 이상 없이 기증을 마치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과 저는 아들 성훈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혼 사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합친 지 얼마 안 되는 아빠와 엄마의 이혼을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죠. 하지만 그런 고민마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확인할까 싶어서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그때그때 지웠는데 하필 제가 딴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성훈이가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제게 엄마의 행복이 먼저라며 무슨 잘못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에게 잘못한 아빠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들이 자세히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 조율 때문에 만나게 된 첫날, 남편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데려왔나 싶었는데 저를 속인 미안함과 아들에게 골수이식을 해준 고마움 때문인지 굳이 거액의 합의금 주는 것 때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뭐야?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시끄럽게 하자는 거야? 아니야, 잠깐 이리 와봐. 변호사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너에게 다른 말을 하겠네.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건 내가 너한테 주는 합의금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선임한 거야. 이혼 이후에라도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잖아. 나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미 성훈이도 알게 된 거라 구태여 이럴 필요 없어.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 돈이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겠지만 내 잘못한 값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현승이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정도 돈은 줘야 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 당신한테는 평생 고맙고 미안해하면서 살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한 행동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는 남편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의 위자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다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분명 이 돈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마치는 와중에 현승이의 친모도 저에게 나타나 사죄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감정 때문인지 더 화가 나지도 배신감이 들지도 않더군요. 그저 현승이가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만 했죠. 다행히 현승이는 병원에서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짧고 상처만 남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혼도 두 번째라고 처음과 달리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더군요. 그 뒤로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진 형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건 사고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감정의 동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동요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이 행복도 즐거움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 성훈이 일로 연락을 하던 성훈이 아빠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훈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그냥 집 앞에 데려다주고 가지. 여기까진 웬일이야? 웬일은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를 생각해본 적 있니? 사실 나 너랑 성훈이 떠나고 후회 많이 했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지원이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생각은 어때? 난 안 될 것 같아. 사실 그 사이 당신이 모르는 일들도 조금 있었어. 물론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서 더는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걷어차이는 힘든 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훈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말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 이전의 일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아니, 원래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 두 번 다시 지원이 너랑 성훈이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준다면 후회하지 않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훈 아빠는 제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들로 더는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재결합을 말한 날부터 성훈 아빠는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자주 찾아오는 아빠가 좋았는지 몰라도 저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진 몰라도 오히려 성훈 아빠를 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성훈 아빠는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주었고 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훈이 때문이라도 자주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뺑뺑 돌아서야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지 허비한 시간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앞으로 남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면서 애써 괜찮다며 위안을 삼고는 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행복이 변함없이 또 다른 불행 없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